그 젊은이는 자기 아버지의 실종에 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치려는 결의에 차서 그 의문을 푸는데 자신의 남은 삶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다음 날 아침 서사시처럼 장대하게 길을 떠난다. 유타로 건너가서 1년 반 동안 실마리를 찾아 황무지들을 돌아다닌 끝에 그는 기적적인 행운으로 바바가 적은 대로라면 전혀 있을 법하지 않게 마침내 바위들 사이에서 휴먼들의 정착지를 찾아낸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었지만 그 작은 부족의 주장이자 구원자인 수염 기는 남자를 소개받자 그가 바로 자기의 아버지임을 직감한다. 정신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는 불쑥 자기가 오래전에 잊혀진 아들이라고 털어놓지만 케플러는 침착하고 무표정하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척한다. 그는 나는 달에서 여기로 내려온 영적인 사람이네. 그리고 내게 가족이 있다면 여기 사람들 뿐이네. 우리는 오늘 밤 자네에게 기꺼이 음식과 잠자리를 내주겠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자네는 이곳을 떠나 여행을 계속해야 할 걸세 라고 말했다. 그처럼 거절을 당한 것에 기가 막혀서 그 젊은이는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한밤중에 침대에서 빠져나와 잠이 든 케플러에게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의 가슴에 칼을 꽂는다. 그리고 비상경보가 울리기 전에 어둠 속으로 달아나 자취를 감춘다. 그 범행을 목격한 사람은 케플러가 가장 사랑하는 12살 난 아들 매서운 눈 하나뿐이다. 그 아이는 사흘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살인범을 추적하지만 결국은 그를 찾아내지 못한다. 넷째 날 아침 매서운 눈은 먼 곳까지 둘러보려고 바위 언덕 꼭대기로 기어오른다. 찾기를 포기하고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몇 년 전에 부족을 떠나 사막에서 은자로 살아가고 있던 늙은 마술사를 거기서 만난다. 조용한 생각은 매서운 눈을 양자로 삼고 자기의 비법을 하나하나 전수하면서 12변신의 마술적인 힘을 얻도록 여러 해 동안 공들여 그 아이를 훈련시킨다. 매서운 눈은 열성적이고 능력 있는 학생이어서 7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질병을 치료하고 신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법뿐만 아니라 마침내 첫 번째 변신술의 비밀을 터득해서 도마뱀으로 변신하고 뒤이어 빠른 속도로 다른 변신술들을 배워나간다. 그는 제비, 매, 대머리 독수리가 되고 돌과 선인장이 되고 두더지, 토끼, 메뚜기가 되고 나비와 뱀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어려운 변신술을 터득하여 코요테가 된다. 그것은 매서운 눈이 조용한 생각에게서 비법을 배우기 시작한 지 9년이 지났을 때였다. 그 노인은 자기의 양자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매서운 눈에게 자기는 죽을 때가 되었다고 알린다. 그리고는 말 한마디 없이 도포로 몸을 감싼 다음 사흘 동안 단식을 함으로써 육신으로부터 정신을 분리시켜 달로 휴먼들의 영혼이 사후에 머무는 세계로 떠난다. 매서운 눈은 정착지로 돌아와 추장이 되어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휴먼들에게 어려운 시기가 닥쳐와 가뭄에 뒤이어 역병이 돌고 역병은 불화로 이끌린다. 어느 날 밤 매서운 눈은 꿈속에서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자에게 복수를 하기 전까지는 그 부족에게 행운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계시를 받는다. 다음날 장로들과 상의를 한 뒤 그는 휴먼들을 떠나 동쪽으로 여행을 계속하여 존 케플러 2세를 찾아 난폭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들어간다. 잭 문이라는 가명으로 미국을 가로질러
마침내 뉴욕에 이른 그는 마천루 건설 전문 건축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한다. 그리고 우러스 빌딩, 근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우뚝 서게 될 경이로운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서 가장 뛰어난 일꾼들 중에 하나가 된다. 잭문은 까마득하게 높은 곳에서도 겁을 내지 않는 보기 드물게 훌륭한 일꾼이어서 곧바로 동료들의 존경을 받게 되지만 일을 하는 시간 외에는 혼자서만 지내고 친구를 사귀지 않는다. 그의 여가 시간은 모두 자기의 이복형을 찾아내는 데 일을 쓰이는데 그를 찾아내기까지는 2년 가까운 세월이 걸린다. 그 무렵 존 케플러 2세는 전망 있는 사업가가 되어 브루클린 주택지의 피에르 폰트가에 있는 맨션에서 아내 그리고 6살 난 아들과 함께 살며 매일 아침 운전사가 딸린 검은색 캐딜락 승용차로 출근한다. 잭 문은 처음엔 케플러를 깨끗하고 간단하게 죽여버릴 셈으로 서너 주일 동안 그 집을 감시하지만 다음에는 케플러의 아들을 유기해서 휴먼들이 사는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더 나은 복수일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린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벌건 대낮에 그 집으로 들어가 유모에게서 아이를 낚아채는데 그 대목에서 바버의 소설은 제4장의 막을 내린다. 매서운 눈은 그 아이를 데리고 유타로 돌아와서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휴먼들은 사라졌고 그들의 빈집에는 어떤 생명의 조짐도 없다. 그 뒤로 6달 동안 그는 부족 사람들을 찾아 높은 곳이건 낮은 곳이건 샅샅이 훑고 돌아다닌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자 마침내는 꿈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기 부족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는 가슴에 슬픔을 안고 그곳에 남아 유괴해온 아이를 자기의 아들처럼 돌보아주며 내내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한편 아이의 이름을 뉴먼으로 고치고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 뒤로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는 조용한 생각에게서 배웠던 비밀들을 자기의 양자에게 가르쳐주고 다시 3년 동안 더 꾸준히 노력한 끝에 13번째 변신을 해낸다. 매서운 눈은 여자, 젊고 풍만한 여자로 바뀌어 16살 난 젊은이를 유혹한다. 그로부터 10달 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가 태어나고 그 두 아이에게서 태어난 휴먼들은 또다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다음에는 무대가 뉴욕으로 바뀌어 케플러 2세가 미친 듯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다.探사가 될 만한 것을 계속 추적해 보았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순전히 우연으로 바버의 책에서는 모든 일이 우연으로 일어난다. 그는 잭 문의 발자취를 찾아내고 수수께끼를 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했던 짓 때문에 아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그로서는 다시 유타로 찾아갈 수밖에 없다. 40이나 되어 그로서는 도보로 사막을 횡단한다는 것이 너무 힘에 부치는 일이지만 끈질기게 여행을 계속한다. 그는 자기가 20년 전 아버지를 죽였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면서도 자기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아들을 찾게 될 것은 거기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늘에는 마지막 장면을 비추어 줄 보름달이 장엄하게 떠 있다. 케플러는 휴먼들의 정착지 안으로 몰래 스며들어 손에 소총을 들고 활동의 징후를 지켜보며 낭떠러지 사이에서 그날 밤을 보낸다. 그러다 갑자기 채 15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달을 배경으로 코요테가 한 마리 서 있는 것을 본다. 그 뚝 떨어지고 황량한 땅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에 두려움을 느낀 케플러는 충동적으로 그 짐승에게 총을 겨누어 방아쇠를 당긴다. 그 코요테는 단 한 방에 죽고 케플러는 당연히 자기의 정확한 사격 솜씨에 기꺼움을 느낀다. 자기가 방금 전에 죽인 것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가 일어서서 쓰러진 짐승에게로 걸어갈 틈도 없이 어둠 속에서 3마리의 다른 코요테들이 그에게로 달려들고
그 짐승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케플러는 채 몇 분도 안 되어 갈기갈기 찢겨 죽는다. 바버가 쓰려고 시도했던 단 한 편의 소설 케플러의 피는 그렇게 끝이 난다. 그러나 바버가 그 소설을 썼을 때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그의 노력을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할 듯하다. 온갖 단점과 지나친 점에도 불구하고 그 책은 내게 심리적인 자료로서 소중했고, 바버가 젊은 시절의 내면적인 드라마를 어떻게 연출했는지에 대해 어떤 다른 증거보다도 잘 보여주었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휴먼들이 케플러를 구조한 것으로 보아 그가 죽지 않았다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었다. 가로 열고 케플러 2세가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은 것으로 보아 괄호 닫고.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너무 끔찍해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누구든 그런 생각을 품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케플러 2세. 그 책에 등장하는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더 비참한 운명을 겪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죄악감과 욕망의 복잡한 춤으로 이루어져 있다. 욕망은 죄악감으로 바뀌고 다음에는 그 죄악감이 견딜 수 없는 것이기에 속죄를 하려는 욕망으로 바뀌어 정의는 잔인하고 냉혹한 형태에 굴복한다. 내가 보기에는 바버가 나중에 수행한 연구들이 케플러의 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탐구하는 데 바쳐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듯 싶다. 로아노크에 잊혀진 식민지 주민들, 인디언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백인 남자들의 이야기, 미국 서부의 신화 같은 것들은 모두 바버가 역사학자로서 다룬 주제들이었는데 그런 주제들을 다루는 기법이 아무리 정교하고 전문적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연구 이면에는 항상 개인적인 동기, 즉 어떻게든 자신의 삶에 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은밀한 확신이 있었다. (1939년) 봄, 바버는 아버지에 대해 뭔가 좀 더 알게 될 마지막 기회를 얻었지만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생겨나지는 않았다. 당시 그는 컬럼비아 대학교 2학년생이었는데 5월 중순경, 그러니까 그가 세계 박람회에서 빅터 삼촌과 스쳐 지나간 지 꼭 한 주일 뒤에 클라라 아주머니로부터 그의 어머니가 잠을 자다가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아침 일찍 롱아일랜드행 기차를 잡아 탔고 그 뒤로 며칠 동안 어머니를 안전하는 데 필요한 갖가지 시련을 견디어냈다. 장례 준비, 유언서 낭독, 변호사 및 회계사들과의 고통스러운 대화. 그는 어머니가 6달 동안 입원해 있던 병원의 진료비를 치르고 이런저런 서류와 양식에 서명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간간히 흐느껴 울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그는 하룻밤을 묵기 위해 저택으로 돌아왔다가 자기가 그곳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그날로 마지막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 집에 남은 사람은 클라라 아주머니 뿐이었다. 그녀는 일어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못 되었지만 그날 마지막으로 바버는 마치 의식을 치르듯 참을성 있게 그녀가 원한다면 언제까지고 그 집에서 살아도 좋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고맙다며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발끝으로 일어서서 그의 뺨에 키스를 한 다음 자기 방에 숨겨두었던 백포도주를 다시 마시기 시작했다. 바버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7명이나 되었던 하인들은 이제 단 한 사람, 클라라 아주머니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이따금씩 집을 청소하는 해티 뉴콤이라는 절름발이 흑인 여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저택도 몇 년 전부터 이곳저곳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정원은 1934년에 그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뜬 뒤로 손이 가지 않아서 한때는 공들여 가꾼 꽃밭과 잔디밭이 있던 것이 이제는 가슴께까지 차오르는 으스스한 잡초덤불로 바뀌어 있었다. 집안에는 거의 모든 천장마다 거미줄이 매달려 있었고
의자들은 앉기만 하면 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고 쥐들은 이방저방으로 미친 듯이 내달렸고 술에 취해서 언제고 웃음을 흘리는 클라라 주머니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너무도 오랫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바보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그 집에서 살아갈 용기를 절대로 얻지 못하리라는 것, 그리고 클라라 아주머니가 그녀의 술주정뱅이 남편 빙키처럼 술에 쩔어 죽고 나면 지붕이 무너져 내리건 아니건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클라라 아주머니가 아래층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아직 백포도주를 마실 시간은 아니어서 괄호 열고 대체로 그녀는 점심을 먹은 뒤에 술병 마개를 땄다. 괄호 닫고. 바버는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가 섰을 때 그녀는 한 귀퉁이에 놓인 카드 테이블 위로 참새처럼 조그만 머리를 숙인 채 음정도 맞지 않고 뜻도 없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솔리테어를 하고 있었다. 괄호 열고 공중그네를 타고 있는 남자. 바버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녀의 등 위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모직 숄 밑으로 만져지는 몸은 뼈뿐이었다. 블랙 4에다 레드 3. 그가 테이블 위에 놓인 카드들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녀가 자신의 어리석음에 혀를 차고 두 무더기의 카드를 섞은 다음 뒷장이 없는 카드를 젖혔다. 붉은 킹이었다. 고맙다 솔.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통 집중이 안 되는구나. 내가 쳐야 할 패를 놓치고 나서는 그러지 않아도 될 때 패를 속이거든. 그녀가 조그맣게 소리를 죽여 웃고 나서 다시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바버는 어떻게 말을 꺼낼까 생각하려고 했으면서 클라라 아주머니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녀가 자기에게 할 말이 별로 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달리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잠시 의자에 앉은 채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쪼글쪼글한 주름살과 뺨에 떡칠을 한 하얀 분칠, 그리고 우스꽝스러울 만큼 새빨간 립스틱을 눈여겨보았다. 그녀가 애처로우면서도 신랄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집으로 시집을 와서 그 여러 해 동안 아이 하나 낳지 못하고 그의 외손 창과 함께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일 수가 없었다. 바보스러울 만큼 호인인데다 여자 꽁문이나 쫓아다녔던 빙키 외삼촌은 1880년대에 클라라 아주머니가 프로비던스의 갈릴레오 극장 무대에서 마에스트로 루돌프의 마술 연기의 조수로 공연하는 것을 본 지 채 일주일도 안 되어 그녀와 결혼했다. 바버는 항상 그녀가 보드빌 무대에서 보냈던 나날들에 대해 두서없이 늘어놓는 이야기를 듣기 좋아했는데 이제 그 집안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자기네 둘뿐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마지막 바버와 마지막 휠러, 30년도 더 전에 이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하층계급 출신의 그의 할머니가 늘 얘기하던 대로라면 멍청하고 모자라는 여자와 유령 같은 미친 여자에게서 태어나 끝없이 살이 찌는 놀라울 만큼 명석한 비만아인 자신. 바버는 클라라 아주머니에 대해 그 순간보다 더 애정을 느낀 적이 없었다. 난 오늘 밤에 뉴욕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가 말했다. 나에 대해선 걱정할 거 없다. 그녀가 카드에서 눈을 들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가 카드에서 눈을 들지 않고 대답했다. 나는 여기 혼자 있어도 괜찮아. 여기 길이 들었으니까 너도 알겠지만 나는 오늘 밤에 돌아갈 겁니다. 그가 되뇌었다. 그리고 이 집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겁니다. 클라라 아주머니가 레드 6을 블랙 7에 놓고 블랙 퀸을 어디에다 던져야 할지 테이블을 훑어보다가 실망해서 한숨을 내쉬고 바보를 올려다보았다. 아니 솔, 너 너무 그렇게 극적일 필요 없어. 그녀가 말했다. 극적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서로를 보는 게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클라라 아주머니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네가 어머니를 잃은 게 슬픈 일인 줄 알아. 하지만 넌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엘리자베스가 세상을 떠난 건 정말 축복이야. 네 어머니의 삶은 고문이었는데 이제는 마침내 편안히 쉬게 되었으니까.
클라라 아주머니가 적당한 말을 찾으려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넌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돼. 내 머리가 아니라 클라라 외숙모, 이 집 얘기입니다. 난 이제 더는 이곳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달의 궁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